안녕하세요. 스마트 머니톡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항상 그렇죠. 우리 경제 아주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도 역대급이라 충분하다. 걱정 말아라.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혹시 1997년 외환위기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불과 이틀 전까지 정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오늘은요, 바로 그 공식 발표 뒤에 가려진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좀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의 사태가 터졌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총 5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빨간불이 켜졌는지 그 위험 신호들을 진단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위기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베네수엘라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생존의 교훈을 얻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산 보호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과연 어떤 경고등이 얼마나 번쩍이고 있는지 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외환 고가는 진짜 위기를 막아낼 만큼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걸까요? 자, 이 숫자의 엄청난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가 약 4,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갚아야 할 단기 외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안전하려면 최소 9,200억 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가진 것의 2배가 넘는 돈죠. 이건 마치 10m짜리 홍수가 밀려오는데 댐 높이는 4m밖에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불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 교수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우리에겐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까지 정부에 문제없다는 말만 믿었다가 정말 큰 고통을 겪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 발표를 맹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지금 우리 경제의 건강진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이게 우리 경제의 체온계 같은 건데요.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죠. 84%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계속 오를 걸로 예측되고 2026년에는 1,6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둘째, GDP 대비 외환 보유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 고건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23%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과거 위기에도 끄덕없었던 대만은 80%나 됩니다.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셋째, 실질 국가부채. 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GDP의 130%에 달합니다. 이건 IMF가 직접 나서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장을 날린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통화스와프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서로 돈을 바꿔주는 일종의 외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이 계약이 전혀 없어요. 즉 비상시에 달러를 빌려올 친구가 아무도 없는 아주 외로운 처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위험 신호들이 그냥 일시적인 감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취약한지 그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크게 이 5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상하게 금융은 후진적이고요.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세금은 또 너무 높아서 잘 나가는 기업이나 부자들이 자꾸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낡은 규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 전체가 무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아주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된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꼽으라면 바로 원화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인데 정작 우리가 쓰는 이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암으로 쳐주질 않아요. 전 세계 결제 비중 순위를 보면 태국 바트화보다도 낮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통화 스와프 문제랑도 직결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신용도도 낮고 아무도 안 쓰는 이 원화를 받고 달러를 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노동시장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뭘 가장 먼저 걱정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강성 노조를 꼽습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뽑으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이런 고용 경직성은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일은 제일 오래 하는데 노동 생산성은 38개국 중에 34위,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는 코리아 엑소더스, 즉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와 상속세 때문에 돈과 기술을 가진 기업, 자산가들이 세금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라 캐나다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버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세요. 기존 택시업계 반발에 막혀서 금지시켰죠. 이건 단순히 서비스 하나를 막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우리 스스로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구한 말에 서양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위기가 다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97년의 악몽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두 달 만에 주식시장은 70% 넘게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나 폭등하겠죠. 그 결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던 대기업과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강제로 합병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좀 암울한 진단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건 그냥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리 가본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진짜 생존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때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리던 최고 부유국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심각한 청년 실업률, 그리고 외환 방어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까지. 이건 마치 평행이론 같아요.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무려 770만 명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나야 했던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 그래도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피와 눈물로 배운 생존 전략이죠. 첫째,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 같은 외화를 확보했다. 둘째, 정부가 자산을 맘대로 뺏어가지 못하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셋째, 은행이 마비됐을 때를 대비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했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나라 돈입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가 뭘 가장 먼저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달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달러를 사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걸 법으로 막는 외환 통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내 자산을 안전자산인 달러로 바꿔두는 것, 이게 바로 생존의 제일 원칙입니다. 후안 교수의 사례가 바로 선견지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교수님이었지만 이분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죠. 정부가 억지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 걸 보면서 곧 우리 돈은 휴지가 되겠구나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할 때 월급을 쪼개서 꾸준히 달러로 바꿔 해외 계좌로 송금해뒀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달러 한 장 구하려고 아우성칠 때 그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장 손쉬운 타겟이 뭘까요?
바로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개인 자산입니다. 이때 이건 합법적인 내 돈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뿐입니다. 변호사였던 마리아는 법을 아니까 정부 정책의 미세한 변화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거죠. 공증 절차를 갑자기 까다롭게 만든다? 아, 조만간 자산을 묶으려나 보다. 직감하고 바로 모든 자산 서류를 다시 공증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완벽한 서류 준비 덕분에 마리아는 모든 걸 잃은 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목록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전부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은행 문은 닫고 ATM엔 돈이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빵 한 조각 사기 어려운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럴 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의 이야기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부를 보존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생존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3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치가 0이 돼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무섭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전략. 이건 정말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험 플랜 B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의사, 엔지니어, 교수 같은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두뇌 유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을 중단하거나 특정 직업군의 출국을 아예 금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카르르 이 혹시 모를 보험이 결국 그의 가족의 목숨을 구한 셈이죠.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을 때 그는 당당하게 공항을 통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중 국적이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는 투자 이민을 통한 해외 영주권 확보 같은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위기 시에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탈출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보호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원화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것.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의 문제죠. 한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1.5%에 불과한 작은 연못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바다예요.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당연히 바다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아주 명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입니다. 내 자산의 90%는 미국 주식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와, 90대 10?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들을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내 부를 쌓고 지키는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캐나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85%를 미국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10년 동안 연평균 11%라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에 그쳤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요?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등 기업 전략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각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1등 기업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미국 1등 엔비디아, 한국 1등 삼성전자가 되겠죠. 만약에 나중에 1등이 다른 기업으로 바뀐다? 그럼 미련 없이 모든 투자금을 그 새로운 1등으로 옮기면 됩니다. 시장의 선택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1등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하루에 30%씩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 편하게 있기 힘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 안정지향형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이건 미국의 가장 우량한 500개의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냥 사고 잊어버리는 마음 편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증된 가장 확실한 우상향 투자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과 더불어서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할 방어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76%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가 불안하고 원화 같은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금은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가장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 즉 최후의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개인의 생존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자체가 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과 자본이 자꾸 떠나지 않도록 법인세와 상속세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공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싱가포르처럼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이것 빼고 다 안 돼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이것 빼고 다 돼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4차 산업혁명의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도 시급한데요. 예를 들어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킨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많았죠? 마지막으로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원달러 환율은 1,600원대,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30%로 예측됩니다. 우리가 진짜 위기에 버티려면 현재 2배가 넘는 9,200억 달러의 외환 보료고가 필요하고요. 실제 국가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추천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90%, 한국 주식 10%입니다. 각 자산의 장기적인 상승 확률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조금은 무겁고 또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먹구름이 보일 때 우산을 챙기는 건 비관론이 아니라 현명한 대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은 설령 우리가 걱정하는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계획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를 탓하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그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